안녕하세요. 논리와 비판에서 상황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테디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상황 판단의 유형이에요. 유형을 나누는 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정보를 기준으로 하고요. 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그리고 네 가지로 나누고 네 가지로 나누는 기준은 이런 것들이고요. 한번 해볼게요. 정보라는 거는 뭐 다 알고 계시죠? 발문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뭉치를 정보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다양하게 나오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저는 이런 순서로 일단 봐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문제에서는 거짓말을 한 사람을 찾으라고 만약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를 봐도 중간에 이 지문을 봐도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고 좀 뭔가 생각이 필요해요. 그리고 뭔가 불완전해요. 뭔가 판단하기엔 불완전해서 내가 뭔가 생각을 하거나 뭔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그런 것들 단서형이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여기 많이 나오는 것들이 다른 분류나 다른 뭐 얘기로 했을 때 소재로 기준했을 때 논리 게임, 수리 퍼즐, 그 다음에 게임, 지시 이런 걸 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냥 바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은 나중에 이러한 정보를 나중에 저희가 이제 정보 다루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기준화 시키면 이거는 판단의 단서가 되는 거예요. 단서라는 게 바로 답을 주진 않죠. 단서는 단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은 여기서는 단서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숫자가 되게 많고 뭔가 계산을 하라고 하든지 서열이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뭔가 결정을 위한 기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보가. 그럴 경우에는 저는 공식형이라고 불러요. 왜 공식형이라고 부르냐면 대부분 이러한 문제들은 숫자를 활용해서 어떠한 값으로 변하니까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으로 나열을 할 수 있는 값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그런 건 없지만 우열관계 이것도 또 줄을 세울 수 있죠. 중요한 거는 순서라는 개념이 서도록 되는 기준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 우리가 이 정보를 정리하고 나면 그것들은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뭐 의사결정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항 1조 1항, 뭐 1조 2항 뭐 이런 게 나오는 그런 형태적으로 규정이든지 아니면 그냥 텍스트예요. 제시문에 쭈쭈쭈쭈쭈쭈쭈 줄글로 나와 있는 텍스트인데 거기서 그 슬쩍 살펴보니까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 그러니까 요건과 효과로 어떠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규정형이라고 그래요. 규정형의 가장 큰 특징은 요건과 효과예요. 전형적인 마법 주문이죠. 상황이나 사례나 이런 것들에서 어떠한 것들을 선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그 앞에서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할 때 그 앞에 있는 전단에서 그것들이 여기서 이제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요건에 해당을 하면 요건을 충족을 하면 갑자기 다른 걸 변신해요. 그 요건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주문 같은 녀석. 그래서 이 정보는 나중에 기준이 되는데 뭐의 기준이 되냐? 요건을 충족했니? 그리고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니? 이런 기준으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뭐 다모여라고 할 수도 있고 나머지 텍스트형도 될 수 있고 표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지문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문형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객관적인 정보예요. 객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굳건하고 단단해요. 그래서 내용적 이게 기준으로 이제 정보를 다뤄서 기준화 시키면 내용적 동일성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는 이해를 하거나 이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 정보인지 이런 걸 판단하는 추론. 그리고 이 기준을 보고 이 기준을 봤더니 이 기준 밑에 숨어 있는 정보가 있어. 또는 이 정보들은 그냥 별 의미 없이 던져져 있는 것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얘네들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야. 인과.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분석 등의 기준이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유형별로 해야 하는 작업 보면 단서형. 아까 단서형 뭐 있다고 했죠? 논리, 게임, 지시, 수리, 퍼즐. 이러한 것들은 기준 찾기를 할 때 정보 다루기죠. 다른 말로 하면 정보 다루기 할 때는 정보를 가공해가지고 실마리 찾는데 최우선 둬야 돼요. 클루. 그래서 실행할 때는 이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기도 하고 이 기준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특정 값을 내놓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래 어떠한 이 뭐 게임이라고 하면 이 게임을 해봤더니 A라는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전의 상황은 어땠을까 하는 걸 판단하는 상황. 기존 정보를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보는 거죠. 이러한 추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기도 분석이 나와요. 이러한 정보를 살펴봤더니 그래서 숨은 규칙은 뭐야? 거기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건 보통 보기형으로 나오죠. 보기형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뭐 새로운 상황이 나거나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 잘 살펴보면 숨은 규칙이 네가 판단할 수 있냐? 숨은 규칙을 이해하고 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찾는 분석을 할 때가 있어요. 실행은 판단이죠. 네. 그리고 공식형. 공식형은 핵심이 결정이잖아요. 순서대로 줄 세우기. 순서 정해주기. 그러니까 정보를 정리하면 공식, 조건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공식은 주로 수나 우열 등 순서의 기준. 조건은 자격이에요. 뭐 이 자격은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겠지만 정말로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하는 절대 조건. 그 다음에 공식에 따르니까 동점이에요. 같은 순서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하시오? 판단 조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준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공식과 조건을 가지고 상황이나 사례에다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어요. 그 대안들 중에 가장 적합한 거 아니면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유형으로 떨어지고요. 이런 걸 실행을 해야 되고요. 규정은 아까 말씀드렸죠. 요건, 효과. 뭐 공식도 마법 주문이지만 정말로 마법 주문. 오만 것이 다 나올 수 있죠. 규정을 하면. 뭐 이게 아주 희망적인 거지만 테디의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은 들었다면 합격한다. 만약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걸 들으신 분은 무조건 합격하는 거예요. 뭐 이것만 들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게 요건과 효과, 요건 규정이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요건에서 얘기한 걸 갖추면 이하 불문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외의 거는 다 상관없어. 남자든 여자든 뭐 나이가 적든 많든 그다음에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뚱뚱하든 말랐든 얼굴색이 검든 하얗든 그런 건 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테디의 강의를 들었으면 그냥 합격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규정. 규정의 정보는 그래서 규정을 정보 정리할 때는 요건 효과를 굉장히 잘 정리되게 되겠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상황이 나와 있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이 상황을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을 좀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걸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판단하는 것들은 규정형에서 판단하는 것들은 두 가지예요. 매칭. 이거는 가벼운 사례형이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안점이 되는 건 정말로 어느 규정이랑 이 선지랑 연결되는 거야? 요것만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어느 규정의 어느 부분이랑 연결되는 거야? 요것만 볼 수 있으면 정오가 바로 판단이 되는 경우고요. 적용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이 상황은 A 규정에 적용이 돼. 그러니까 어떠한 효과가 나와. 요 효과까지 찾아야 되는 이러한 판단을 해야 되는 적용으로 구분이 돼요. 지문형 이 외 나머지 거라고 했죠. 지문형은 아까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객관적인 거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아니면 또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적용하거나 뭐 값을 내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근거화 시키는 거예요. 근거로 뽑는 거예요. 정보를 정리해서 근거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근거하고 선지하고 보기하고 내용적으로 동일해? 이해. 이 근거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야? 추론. 이 근거를 이 상황에다 적용했더니 어떠한 값이 나와? 적용. 그 다음에 이 근거를 봤더니 이 근거 중에 어떤 거는 원인이고 어떤 건 결과야? 판단하는 분석.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실제적으로 각 유형별로 하나씩 문항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단서형입니다. 단서형 아까 뭐라고 했죠? 단서형은 정보를 가공한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를 가공해서 실마리를 찾는다. 이 기준이 된다. 자,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문제를 먼저 읽어봅시다. 세 사람 중 중간 자리에 앉은 사람이 버스비를 지불하기로 했다. 버스비를 지불해야 되는 사람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사람은 버스비를 지불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버스비를 지불할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냐? 중간 자리에 앉은 사람이에요. 자, 밑에를 봅시다. 철수형이 도형 3명이 버스를 탔대. 쭈룩쭈룩 봤는데 중간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요거 봐 그대로 읽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가공을 해야 돼요. 여기서 몇 가지 정보를 한번 뭉쳐봐야 되겠죠? 일단은 등장인물은 3명. 3명이니까 자리를 딱 잡으면 앞, 중간, 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정보를 봅시다. 도형이 먼저 잡고 가장 앞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는 도형은 안 돼요. 그죠? 도형이 자리에 앉고 영희가 자리를 골랐다. 뭐 아무 의미 없는 정보죠? 그리고 여기서 뭔가 나오겠죠. 세 사람에게 간식을 주었는데 가장 뒷자리에 앉은 사람에게는 사과를 주었대요. 사과. 그리고 나머지에게는 딸기를 주었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영희는 사과를 먹었대요. 그러면 이 앞에 요 앞에 있는 간식의 정보와 영희가 사과를 먹었다는 이 정보가 결합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또 정보를 또 합쳐봐야 되겠죠. 도형은 앞에 앉을 수 없대요. 도형이 앉을 수 있는데 어디예요? 중간 자리네요. 그럼 버스비를 낸 사람은 도형. 지금 정보를 잘 보세요. 그대로 쓴 게 아니죠. 사과, 딸기를 좀 정리를 해놓으니까 정리하고 영희가 사과를 먹었다는 정보에서 영희가 제일 뒷자리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우리가 정리했던 도형이 가장 앞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이 정보와 영희가 뒷자리에 앉았다는 정보를 합치니까 중간에 도형이 앉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형이다. 제가 앞에서는 앞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다른 강의에서 제가 얘기할 그 다음에 뭐 강의를 할 부분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크게 문제 풀이 과정을 인위적으로 좀 잘라놓는데요. WF 같은 경우는 뭘 찾아야 돼? 그럼 여기서는 버스비를 지불할 사람은 찾아야 돼요. 하고 정보를 쭉 보니까 이 정보는 너무 복잡해요. 바로 알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단서형이에요. 이런 거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WC가 기준을 찾는 건데 지금 기준 찾는 것까지 하니까 답이 아예 나와버렸죠. 두는 판단하는 거. 보통 요 두 개는 나중에 되면 빨라지면 묶여서 판단해요. 묶여서. 그래서 강의를 하거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든 나눠서 하고 해설을 할 때 근거를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3단계로 이렇게 나누는 때는 있을 수는 있지만 요건 보통 이렇게 지금 문제를 저희가 푼 것처럼 같이 붙어서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리뷰할 때는 이런 식으로 3단계로 구분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유형은 뭔지, 이 문제에서 찾아야 되는 목적은 뭔지 먼저 파악해보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게 하는 기준들은 이런 거 이런 게 있어요. 정리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라는 작업을 해서 판단. 이거는 적용을 해야 되겠군요. 이 내용들을 적용을 하니까 결론이 나오는군요. 이런 식으로 분석해보는 거는 좋은 툴 중에 하나긴 해요. 그다음 공식형. 다음 그룹 근거로 판단할 때 값이 수강해야 하는 과정은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텍스트로 돼 있지만 결국에는 점수화가 돼요. 그리고 어떠한 걸 선택해요. 앞에 거는 어떠한 사실을 찾아낸 거죠. 지금은 갑이라는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죠. 의사결정이에요. 공식형. 공식형은 뭘 해라? 정보를 정리해라. 정보는 뭐와 뭐다? 공식과 조건. 그러면 여기서 공식은 뭐냐? 수학 난이도와 직무 난이도 20만 만점짜리 일단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합산한다.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과정을 최종 선정한다. 공식이 있는데 공식은 두 가지가 있겠죠. 선택 공식은 가장 높은 점수 선택 그리고 점수를 내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점수를 내는 기준이 있겠죠. 공식이 있겠죠. 그럼 공식은 여기 나와 있죠. 20점 만점제로 하고 합산을 해. 합산하는데 비율이 2대 3이야.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로 예외가 좀 들어가네요. 예외가 하나밖에 없는 분야에는 합산 점수의 20%를 가산해 주세요. 그래 있네요. 그러면 2대 3이니까 그냥 곱해버리죠. 뭐 곱하기 2 곱하기 3 그러면 20 이거는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또 이거 고민해야 되죠. 하나밖에 없는 분야에는 20%를 합산해 달래요. 하나밖에 없는 분야는 행정법 실무만 있죠. 20%. 일단 계산을 해보면 얘네들은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어림상으로 대충 비교해 보세요. 이게 71점. 이건 71점 될까요? 5, 63 안 되고. 얘는 62점인데 더해지죠? 74.4. 결국에는 가장 높은 건 법학이네요. 그죠? 지금 제가 약간 어림셈이나 여러 가지 섞어서 강의를 조금 더 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여기서 한 게 뭐예요? 일단 정보 정리를 해서 공식을 찾았죠. 선택 공식이랑 그 다음에 점수를 계산하는 공식 두 개를 제가 정리를 했죠. 거기는 원칙과 예외가 있었어요. 예외로 행정법 실무가 점수가 더 나오는 게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판단을 할 때는 뭘 했어요? 이 점수를 이 점수 공식에 넣어서 점수화 시켰죠. 점수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 가장 점수 높은 게 누구지? 얘를.
이러한 과정을 거쳐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형이에요. 규정형.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에서 감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가?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갑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 그냥 관례화 시켜버렸어요. 간단하게. A조, B조, A, B, C 나누고 조항이 나왔죠? WF를 해봅시다. 목적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규정형이에요. 그리고 해제 여부를 판단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정리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죠? 정리 단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두 가지를 정리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규정과 상황. A조는 증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냥 무상으로 승낙하면 효력이 생긴대요. 증여는 무상으로 표시하고. B조는 증여가 의사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해제할 수 있대요. 증여의 해제에 대한 얘기네요. 증여에 대한 얘기고. C 같은 경우에는 또 해제해야 돼요. 해제인데 어떤 경우에요? 뭔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증여자가 해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전항의 해제권을 하니까 얘는 1항이 연결되는 거죠. 이걸 해제할 수 있는데 뭐 6개월에 경과하거나 용서 의사 표시를 할 때는 소멸한대요. 자, 이제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아까 규정형에서 상황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왜 해요? 왜 정리를 해요? 규정의 요건 충족 여부 혹은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해봅시다. 갑은 을에게 500만 원 주겠다 말하였다. 말했네요. 뭐죠? 상대방의 재산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A조의 전단에 해당하고 여기. 그 다음에 500만 원 정말 줬대요. 을은 고맙다고 하면서 받았대요. 받았다는 게 뭐죠? 승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A조에 의해서 A조 요건을 다 했기 때문에 증여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글씨가 너무 날립네요. 글씨를 잘 못 써요. 증여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후 을은 갑과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중에 갑이 을의 외모를 놀리자 을은 갑을 폭행했다. 아까 어디선가 범죄 행위를 본 것 같아요. 그죠? 폭행. 이거는 무슨 조항입니까? 해지가 가능하네요.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는 갑은 해제가 가능하겠죠. 증여에 대한 해제가. 근데 그 다음에 갑은 괜찮다면서 용서했대요. 용서를 위해서 어디선가 본 것 같죠? 그렇죠? 용서. 자,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해놨죠. 시조에서. 보통은 이렇게 저처럼 끊어서 봐도 되지만 한꺼번에 봤다 쳐요. 용서했다까지 폭행했고 용서했다까지 봤다 그러면 이거를 봤으면 1항에 봐서 해제가 된다고 딱 나와 있으면 밑에 화살표 표시로 뭔가 연결된 조항이 있잖아요. 그럼 밑에도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근데 이 해제권은 용서를 하면 소멸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증여. 해제권이 소멸. 위상이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한 번도 서면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다. 아주 문제가 쉽게 돼 있군요. 끝에만 봐도 풀리는 거네요. 서면. 서면이 어딘가 적혀 있었어요. B조네요. 서면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해제할 수 있다. 그럼 B조에 오면 어떻게 되죠? B조에 의해서 또 해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두는 이 상황을 정리를 해가지고 상황이 규정이란 필터에 들어가서 어떤 효과가 나온 거죠? 그죠? 이렇게. 지금은 실질적으로 푼다고
이렇게 제가 이게 좀 빠르게 푼다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실제적으로 시험 풀 때도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핵심어, 그 다음에 어떠한 효과가 나오든지. 핵심어, 해제죠. 증여, 해제, 그 다음에 연결, 이런 식으로. 더 자세한 것들은 제가 하나하나 다시 쪄서 규정형에 대해서 어떻게 풀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또 자세하게 설명한 강의를 또 만들 거예요. 그때 만들 때 그때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규정형은 이런 거구나, 맛을 보세요. 어떤 걸 하는구나. 그리고 지문형. 지문형은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나오네요. 이거에서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봐봐요. 뭔가 텍스트가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자체로 이게 뭐 논리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말했던 단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나오긴 하는데 뭐 무슨 결정을 내리는 숫자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식도 아니에요. 그럼 이게 규정처럼 요건과 효과로 돼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뭔가 정보를 그냥 퉁 던졌어요. 퉁 던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문형. 그리고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옳은 것을. 그러면 정보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보의 정리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선지가 더 짧아요. 그죠? 선지가 3개밖에 없고. 그냥 쓱 보는 거예요. 대충. 고급이라는 말이 나오네. 스페셜티 뭐 프리미엄 뭐 해당한다고 나오네. 뭐가 해당한다고 나오네.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그걸 딱 보고 난 뒤에 그러면 뭐 중간중간 뭐가 나오니까 뭔가 개념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 개념을. 근데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 같냐? 뭔가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 편가르기 좀 해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수한 커피에는 스페셜티 마이크로 라시로 표현한대요. 근데 먼저 스페셜티가 나옵니다. 스페셜티는 80점 이상을 받은 커피래요. 근데 여기서 커피를 4단계로 구분하는데 점수 순으로 나열하면 스페셜티, 프리미엄, 하이 커머셜, 커머셜 이런 게 있대요. 그죠? 4개. 적어볼게요. 실제로 풀 때는 적지 않고 요 안에 표시로 해결하셔야 돼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커. 얘네의 기준, 점수순, 점수가 있겠네요. 스는 80점 이상. 그리고 프는 75에서 80. 뭐 이상 미만이 나오는데 그냥 일단 여기서는 퉁퉁 하면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밀입니다. 3마리 아니라. 70점 이하는 커머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뭐 또 그 다음에는 아까 여기 나온 내용 들어갔죠? 뭐 명확하게 뭔가 알 수 있다. 이런 게 적혀 있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쭉 보다 보니까 얘도 고급이래. 그럼 얘도 고급이죠? 처럼 그럼 얘도 포함되는 거잖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10점 이하 커머셜은 일반 커피래요. 물론 여기서 이제 요 간극을 찾는 것들은 수분 정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냥 쑥 나오는 거죠. 그냥 나오는 거니까 단서형까지 가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다른 정보가 나와요. 마이크로란. 얘는 요 기준으로 끝난 거고 전혀 별개의 세상에 마가 나와요. 마. 얘는 대부분 고품질이지만 고품질이 아닌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고X인 경우 있습니다. 대신 이력까지는 자세하게 알 수 있대요. 풀어볼까요?
커머셜 커피 중 일부는 카페에서 고급 커피로 팔리고 있다. 어디에요? 커머셜 커피는 고급 커피가 아닌. 여기 대놓고 있죠. 얘 아니래요. 그냥 틀린 거고. 그죠? 마이크로 랏 커피는 모두 스페셜티 또는 프리미엄에 해당한다. 마이크로 랏 설명해 보면 고급 커피가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죠. 고급 커피는 뭐예요? 고급 커피는 스페셜티나 프리미엄이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고급 커피가 아닌 경우도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죠. SCCA 기준에 의한 평가에서 73점을 받은 커피는 하이 커머셜에 속한다. 여기서 보면 여기가 75 밑에서 74 사이에 이상이면 그냥 털고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죠. 73이. 이건 맞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두 과정이, 두하고 지금 WC가 한꺼번에 같이 가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빠르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네 문제를 풀면서 제가 들어가는 방식이라든지 기준을 찾는 방식이라든지 실행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유형에 따라서 확실히 다르죠. 보는 것들이. 아까 지문형 같은 경우는 편가르기를 한 뒤에 내용적으로 동일한지를 많이 따졌잖아요. 그죠? 이해관계. 따진 거고요. 규정형 같은 경우에는 요건 효과를 따져서 어떤 거를 적용할 거야. 적용해서 효과가 어떻게 나와. 이걸 따졌던 거고. 그래서 요건 효과를 따진 거고. 공식형 같은 경우는 아까 조건은 이 문제에서 조건은 없었어요. 공식만 있었죠. 공식을, 점수를 부여하는 공식을 찾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공식을 찾아서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선택을 했죠. 그 첫 번째 단서형으로 봤던 문제는 거기서 정보를 가공해 보니까 실마리가 나왔죠. 중간 자리에 누가 앉은지 알 수 있게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 실마리가 결국 답이어서 끝났긴 했지만 이거는 적용을 한 거죠. 이 실마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형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뭐 다른 방식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런 방식으로 나눈 것들은 여기서 공통적으로 묶이는 것들이 카테고리화가 되잖아요. 단서형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런 표현은 안 좋으니까 무조건 빼고 정보를 가공해서 실마리를 찾는 거예요. 공식형이라고 판단을 내렸으면 우리가 주안점을, 그 다음 주안점을 둬야 될 거는 정보를 정리하면서 공식이랑 조건을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기 편하도록 정리를 해내야 돼요. 그리고 규정형이라고 생각했으면 정보 정리하는 건 공식형이랑 똑같죠. 근데 요건과 효과로 구별해 가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아까 제가 화살표를 그리면서 연결되죠. 규정들이 한 군데만 적용이 되면 좋은데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연결관계도 조금 이제 살펴봐야죠. 쭉 정리를 해놔야 되고. 지문형 같은 경우는 근거화 시켜야 돼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거를 물어보는 거냐. 그러니까 고급 커피라고 하면 스페셜티하고 프리미엄이 같이 겹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점수로 85점 이상, 85점짜리라 그러면 그다음에 스페셜티로 가는 거고, 마이크로랏은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정보를 정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것들, 그리고 근거화 시키는 것들, 이런 걸 했죠.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하는 정보의 작업들이. 그런 목적을 갖고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다른 짓을 안 하니까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형을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이거를 설명하는데 좀 공을 많이 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완전히 딱딱딱딱 구분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단서형이야. 이건 무조건 공식형이야. 이건 무조건 규정형이야. 이건 무조건 지문형이야. 이렇게 나눌 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이 머리에서 돌아가는 단계가들이 지금은 이렇게 제가 텍스트화 시켜가지고 뭔가 확정적으로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이는 거지만 영역이 겹쳐 있는 것들 되게 많아요. 단서형이랑 공식형이랑은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요. 규정형이랑 지문형도 많이 붙어 있고요. 때로는 지문형은 단서형이랑 아까 같은 뒤 문제에 보면 수문 정보를 찾는 것도 있죠. 그럼 지문형이랑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할 때는 왜 이걸 하느냐,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나만의 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작업 순서를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농구를 하다 보면 농구는 몇 가지 단계로 나뉘잖아요. 걷는 거, 드리블, 그다음에 뭐 드리블, 그다음에
그다음에 점프, 슛 이렇게 나눠지는데 좋은 선수일수록 유명 선수일수록 시그니처 무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선수가 어떻게 되게 잘하는 동작이 있어요. 근데 그 동작은 드리블만이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드리블도 하고 거기서 점프도 하고 슛도 하고 하는 몇 가지 단계들이 거기도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드리블도 그냥 통통통 튕긴 것도 있고 왼손으로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긴 크로스 하는 것도 있고 다리 사이로는 레그스루도 있고 그다음에 피벗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 거기 그 네 가지 만약 네 가지밖에 없다 쳐요.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는 걷는데 한 발만 걸을 건지 두 발만 걸을 건지 요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점프를 하는 것도 뭐 수직 점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평 점프를 할 수도 있고 점프도 몇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것들이 조합이 되면서 하나의 뭉치로 된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나눠서 많이 보고 하지만 이렇게 만드는 것들은 하나의 시그니처 무브로 만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 이거 실마리 빨리 찾아봐야 되겠구나 단서형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다른 것들에 불필요하게 판단하거나 뭔가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목적이 확실하잖아요. 아 이럴 경우는 보통 경험칙으로 이렇게 하면 돼. 그거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기출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할 때 그리고 기본서를 보거나 강의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이러한 어떤 무의식적 행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는 거예요. 이 시험 자체는 적성시험은 능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답이 없어요. 문제에 따라서 주어지는 답은 있지만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절대적인 룰이 없어요. 절대적인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뭉탱이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더 빨리 푸느냐 아니면 어떻게 더 빨리 판단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춰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내고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밑에서 하고 있는 나의 작업들이 얼마나 내가 잘 체화가 돼 있느냐 빠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4개의 유형을 나눈 거고요. 그 4개의 유형을 나눴을 때 해야 되는 것들이 뭐 기준 찾기, 실행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것들을 자전거 타는 거 그다음에 뭐 운동 배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듦을 많이 가져가지만 그 의식적인 것들은 나중에 되면 내 몸에 내 마음에 체화가 되면 내 것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의식적인 노력이 없어도 오히려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상황 판단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고요. 뭔가 특별한 방법,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특별한 방법, 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선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고 다루고 판단하는 능력 자체를 키우지 않으면 나중에 상황 판단 문제 항상 다른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나오는 거 없어요. 유형은 같지만 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비슷한 소재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을 찾아내는 그 작업들을 어떻게 내가 하는지가 익숙해져야지 아, 그 한 문제에서 뭐 이거는 이렇게 하면 기똥차게 15초 만에 풀 수 있어.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15초 안에 내가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더라.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니까 정말 기똥차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유형 분류를 굳이 하는 이유는 내가 상황 판단 문제를 접근할 때 효율적이고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식이긴 한데 절차적 지식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소에 학습하면서 높이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